자, 계속해서 틀어져 있어요? 아, 좋아요. 자, 구성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뭐든지 다 구성은 중요해요. 그렇죠? 조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조직. 구성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된다 같이? 조직이죠. 어떤 단체를 가더라도 뭐가 튼튼해야 돼요? 조직이 튼튼하면 쉽게 무너지지 않죠. 옷도 마찬가지죠. 옷도 뭐라 그래요? 잘 짜여져 있어야 되죠. 조직이 좋으면,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비싼 옷일수록 조직이 잘 돼 있어서 오래도록 입어도 옷이 잘 늘어지지도 않고 그 원형의 모습을 많이 지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좀 와도 한 거의 20년 가까이 됐나? 조끼를 하나 산 적이 있었어요. 니트로 된 조끼. 근데 정말 오래전으로 길렀잖아요. 어떤 것들은 그냥 내가 이것도 산지 한 2, 3년 됐나? 그래도 좀 늘어나기도 하고, 좀 조직이 좀 촘촘하지 못해서, 그래서 정말 비싼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이 나가는 그런 옷임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걸 볼 수 있거든요. 가끔 이 목도 늘어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 옷은 거의 안 늘어나는 거야. 거의 그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거야. 그래서 놀라울 정도로. 그래서 어떤 상호를 내가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도, 그 당시에도 비싸게 줬다? 물론 일반적으로 백화점에서 샀으니까 어느 정도 가격은 있겠지만, 그래도 내 기억으로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입고 있고요.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입고 해야 되겠는데, 그 옷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드라이해서 놓았거든요. 입으려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럼 뭐가 잘 된 거예요? 조직이 잘 된다.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냐면 그 작품이라고 한다면 그 작품의 예술성, 무슨 성? 예술성, 어떻게 잘 짜여 있는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작가들은 뭘 하기 위해서? 그 구성을 잘 짜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그렇죠? 자, 그 구성관에 대해서 그 구성에 대한 문제가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성은 글에 뭘 얘기한다? 시작. 짜임새를 얘기한다. 정의됐죠? 글의 짜임새를 뭐라고 큰 소리 다 같이? 구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 기억할 수 있는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성의 어떤 단계가 있을 수 있는데, 구성의 단계. 소설에 있어 구성의 단계는 교재 그 밑에 69페이지 밑에 하단을 보면 크게 다음 같이 5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몇 단계로? 5단계. 첫 번째가 시작. 발단이다.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같이? 전개. 그 다음에 위기. 그 다음에 절정.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시작. 결말. 그래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것이 바로 단계와 관련될 수 있겠다. 그래서 발단이다, 전개다, 위기다, 절정이다. 그 다음 뭐가 있다 같이? 결말이 있다. 됐나요?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갖고 있어야겠죠. 발단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일까? 그 밑에 보니까 소설의 서들 말하는 서서 스토리가 전개되어가는 기점이 되는 거다라고 할 수 있죠. 발단은 소설의 시작 부분이라 볼 수 있겠잖아. 소설의 시작 부분에서는 뭐가 되겠어요? 여기는 인물이 소개되겠죠. 인물이 소개된다든가 인물이랄지 배경이랄지 배경 소개 또는 데이터처럼 이 작품의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 건가는 사건의 실마리를 제시하는 거죠. 사건의 실마리를 제시한다. 따라서 인물 소개다. 그 다음 뭐가 있다 시작. 배경 소개다. 그 다음에 뭐다 같이 사건의 실마리가 제시되는 부분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발단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정리됐나요? 참고해도 될 것 같고요. 자, 전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본격적인 어떤 사건이 전개되는 부분이죠. 사건의 전개. 사건의 전개 또는 다른 말로 보면 갈등의 어떤 시작이다라는 부분이 바로 이와 같은 전개다. 따라서 전개는 갈등이 드러나 있다. OX. 전개는 갈등이 드러나 있다. OX. 갈등이 시작됐으니까 전개는 갈등이 드러나 있는 거지. 그래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 위기라는 것은 뭐냐? 위기. 자, 위기라는 것은 어떤 것이 이야기가 순조롭게 진행되다 보면 예컨대 하루의 삶을 다룰 수도 있고, 한 달의 삶을 다룰 수 있고, 여러 해의 삶을 다룰 수 있고, 평생의 삶을 다룰 수도 있어 없어요? 있겠지? 그러면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새로운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니잖아? 그렇지? 일상적인 어떤 이야기가 반복될 수 있어 없어요? 있잖아. 그러면
대체적으로 어떤 그 극적인 어떤 요소들이 상당히 감해지겠죠. 그래서 위기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위기. 됐습니까? 위기. 정리됐죠? 그래야 뭐 발전할 수 있고 도약할 수 있고. 그래서 뭐 물론 극과 극을 다룰 수 있죠. 부부간의 어떤 삶도 순조롭게 그냥 평화롭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부부간에 다툼이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있지. 그것을 통해서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거든. 물론 반대로 갈 수도 있어, 그죠? 헤어지기도 하고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하기도 하지만 부부도 역시 다툼을 통해서 갈등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요소 되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위기는 새로운 사태를 발생하는 겁니다. 새로운 사태의 발생. 새로운 사태가 발생한다. 그래서 뭐 새로운 사태 발생이라는 것은 어떤 인물들의 새로운 인물들이 나타난다든가,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한다든가, 또는 새로운 공간으로 이동한다든가, 알겠죠? 이런 새로운 어떤 상황의 직면에 있어서 새로운 인물의 등장 또는 새로운 환경의 등장, 이런 것들이 뭘 유발할 수 있다 했지? 위기를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단이 있다든가 전개가 있다든가 뭐가 있다 했지? 위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절정이라는 것은 갈등의 최고조 단계. 절정은 갈등의 최고조 단계. 자, 이 최고조 갈등을 절정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갈등의 최고조 단계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하지? 절정. 이렇게 해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그 다음에 결말은 뭐냐면 대체로 보이죠? 해결되는 거죠. 결말 부분은 뭐가 된다 다 같이? 사건의 해결이고요. 그 다음 주인공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죠. 주인공의 운명 결정. 이것이 이제 결말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건이 해결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어? 밑에 카메라 잡히는 거 보겠다. 갈등이 해소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결말 부분은 갈등이 해소되는 단계, 사건이 해결된다. 다른 말로 갈등이 해결되는 부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인공의 뭐가 결정되는 부분이다? 운명이 결정되는 부분이다. 특히 절정 부분은 오더라도 이 절정만 되더라도 뭐가 암시가 되냐면 주제가 어느 정도 드러나요. 주제가 어느 정도 암시되는 부분이 절정 부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자, 이것이 바로 소설의 구성 단계다. 소설의 구성 단계는 뭘로 되어 있다 같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로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정리됐습니까?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좀 해두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단계상에 있어서 여러분들 질문 던져볼까? 소설의 구성 단계에 있어서 갈등이 드러나 있지 않는 것은 어딜까? 소설의 구성 단계 가운데 갈등이 드러나 있지 않는 것은 어딜까? 그렇지. 발단에도 갈등이 없어. 에? 두 번째 또 어디? 결말이죠. 결말은 갈등이 해결됐기 때문에 없는 거야. 그래서 소설의 구성 단계 가운데 갈등이 없는 걸 찾아라 그러면 발단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결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정리됐나요? 그래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라는 부분 이해됐습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를 갖추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교재 70페이지 보면 70페이지 보면 거기에 소설의 구성 단계를 좀 더 표로서 그림으로서 제시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갈등의 최고조 단계가 바로 절정 부분이다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됐죠? 특히 그 앞에 부분이 상당히 완만하죠. 완만하죠. 이렇게 해서면 사건의 전개가 좀 완만하게 전개되다 보면 따분할 수 있잖아. 그러한 거래. 그렇다면 그 순간에 뭘 두는 거야? 그래서 위기를 조성해 주는 거야. 됐죠? 그래서 단조로움을 뭔가 좀 개선하기 위해서, 단조로움을 회피하기 위해서 소설의 구성 단계에 있어서의 그런 위기는 절정의 앞에 두고 있다는 점. 정리됐나요? 이렇게 해서 알고 있다면 좀 더 쉬워지겠죠. 됐습니까?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특별히 그 구성에 이제 유형이 있을 것 같아. 구성의 유형, 구성의 단계, 그 다음 구성의 유형이 있다. 자, 구성의 유형에 있어서는 여러분 교재 보니까 단순 구성이다, 복합 구성이다, 액자식 구성이다, 피카레스크식 구성이다, 옴니버스식 구성이다. 쭉 있어 없어요? 있지? 이 중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단순 구성이라는 것은 간단해. 뭘 단순한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단순 구성은 한 인물을 초점으로 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한 인물을 초점으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야기거리가 많다 적다?
그만큼 갈등적 요인들이 많다 적다 적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한 인물을 초점화하기 때문에 그만큼 사건 전개에 있어서 빠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한 인물을 초점화한 이야기의 구성을 우리는 단순 구성이다. 그래서 주로 단편 소설에서 활용합니다. 반면에 복합 구성 어떻게 할까요? 둘 이상의 인물이 초점화됩니다. 알겠습니까? 복합 구성은 뭐다 같이? 둘 이상의 인물이 뭐가 된다는 점? 초점화된다는 점.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얽히고 설키고 이야기거리가 많아질까 적어질까? 많아지겠지. 그래서 주로 장편 소설에서 활용하는 것이 무슨 구성이다? 다 같이 복합 구성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알고 있으면 되겠고, 이 중에서 그래도 뭐니 해도 시험에 가장 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액자식 구성. 무슨 구성? 액자식 구성이 가장 시험에 잘 나왔다. 이 액자식 구성을 다른 말로 격자식 구성. 지워도 될까요, 이거? 액자식 구성이다. 또 다른 말로 무슨 구성이라고 얘기한다 같이? 격자식 구성이다 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액자식 구성이다. 그 다음 뭐가 있다 같이? 격자식 구성이다. 여러분들 액자가 뭔지 알죠? 액자. 사실 액자의 틀이 중요할까? 액자의 내용물이 중요할까? 물론 내용물이 중요하다면 액자의 틀도 좀 더 좋은 걸로 만들려고 노력하겠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액자의 내용이 중요하겠지. 그러면 액자식 구성이라는 것은 이거거든요. 자, 소설이 있는데 이 소설에 겉이야기가 있고 그 밑 안에 속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 외화, 겉이야기를 뭐라고 한다 시작? 외화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뭐라고 한다 시작? 내화. 그래서 외화는 외부 이야기. 외부 이야기고, 내화는 무슨 이야기다? 다 같이 내부 이야기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고 이렇게 외화와 뭘로 되어 있다는 점? 내화로 되어 있다는 점. 정리됐죠? 자, 그러면 소설에 관한 가장 결정적인 하나의 아까 소설의 특성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만은, 소설은 꾸미는 이야기다. 소설 같은 이야기하고 있네. 뭐 그러잖아. 소설 쓰고 있네. 그렇다면 뭐가 더 강하다고 했지? 허구성이 강하다고 했지. 소설의 가장 결정적인 단점이 뭐냐면 허구성이야. 이거는 진실성을 더 드러내야 되는데, 일단 독자들이 단편적인 어떤 생각으로는 꾸미는 이야기야 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얘기지. 그래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결국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겠지. 그러면 작가는 분명히 소설 쓸 때 누굴 대상하는 거야? 독자를 대상하겠지. 그럼 독자들이 그 내용을 받아들이도록 노력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의 장치를 필요했다. 그게 바로 액자식 구성이야. 액자식 구성은 이 소설이 꾸미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서 목격한 이야기다, 들은 이야기다 라고 하면서 소설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해서 소설의 내용을 독자들이 진실되게 받아들이고 한다는 얘기지. 됐습니까? 그게 바로 무슨 구성이다 같이? 액자식 구성이다. 그래서 액자식 구성은 외부 이야기를 통해서 소설의 무슨성을 확보한다, 객관성을 확보하는 거야. 내가 어디에 갔을 때 들은 내용이다. 지난해 어떤 인천 행정고시학원에 나는 지난 여름에 다녔었다. 많은 학생들이 앉아 있었다. 나는 그 중에서도 순이라는 학생과 친해졌다. 순이라는 학생은 저기 강원도에서 왔다고 하더라. 근데 어느 날 그 학생은 나에게 다음과 같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줬다. 그 이야기를 전하면 다음과 같다.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지. 그럼 어떻게 돼요? 실제 인천이라는 데가 있고 또 강화도라는 데 있을 수 있잖아요. 실제 지명이 나오고 거기에 또 인천 학원에 다닐 때요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 뭐예요? 작가가 꾸미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실화를 바탕으로 했나. 가끔 우리가 거기서 방송되는 어떤 드라마나 그런 내용들 보면 이 드라마는 이 영화는 그렇죠? 무엇을 바탕으로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거다. 다만 이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배경은 다소 다를 수 있다. 알겠습니까? 뭘 바탕으로 한다 해야지? 실화를 바탕으로 한다는 이 말 들리죠? 그럴 때 뭐예요? 더욱더 우리는 어떤 진실성이라고 할까? 사실성을 더 갖게 된다는 걸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액자식 구성은 바로 이와 같은 외부 이야기를 통해서 객관성을 확보하는 거야. 내가 어디에 갔을 때 들은 내용이다. 어디에 갔을 때 목격한 이야기다. 됐습니까? 그런 가운데 여기 보면 내화, 이 내화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주제를 강화시키는 기능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뭘 강화시킨다 같이? 주제를 강화시키는 기능. 따라서 객관성을 확보하고 주제를 갖다 강화시키는 기능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외부 이야기, 내부 이야기의 역할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소설이 갖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결점,
허구성을 강화시킨다. 뭘 강화시켜요? 허구성을 내가 잘못 말했어요. 미안합니다. 말이 잘못해서 허구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약화시킨다고 해야 되지. 알겠지? 허구성을 약화시킴으로써 무엇을 갖게 한다? 사실감을 갖게 한다. 사실감 또는 다른 말로는 리얼리티라고 해요. 알겠지? 리얼리티를 강조한다. 리얼리티. 강화시킨다. 리얼리티를 강화시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정리됐나요? 그래서 이제 액자식 구성이 더러 시험에 잘 나오고요. 특히 액자식 구성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교재 71페이지 봐봐. 71페이지 보면 외부 이야기는 대체적으로 1인칭 주인공 시점 나와요. 나오죠? 처음에는 내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어디에 갔을 때 뭐 들은 내용이다. 어디에 갔을 때로부터 본 내용이다. 그래서 나가 주체가 돼서 나오는 것이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부 이야기는 뭘까? 내부 이야기는 3인칭으로 바뀌어요. 몇 강을 받나? 3인칭. 그래서 소설에 좀 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3인칭으로 관찰자 시점에서 결국 내부 이야기가 진행될 때가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 직접 내가 목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래요. 그래서 보통 액자식 구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시점의 이동이 있다. 뭐가 있다? 시점의 이동. 즉 1인칭에서 몇 인칭으로? 3인칭으로의 시점의 이동이 있다는 것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 시험에는 더러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다음 중에서 액자식 구성의 소설이 아닌 것은 액자식 구성의 소설인 것은 뭐 이렇게 나왔거든요. 지금은 좀 덜 나오고 있지만 일단 중요한 것은 액자식 구성은 시점의 이동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 1인칭에서 몇 인칭? 3인칭. 그리고 액자식 구성이 나온 이유가 뭐라고요? 소설에 있어서의 리얼리티, 사실감을 확보, 뭘 약화시키고 허구성을 약화시키고 소설의 리얼리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 바로 액자식 구성이다. 여러분들 그 김만중의 구운몽이라는 소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김만중의 무슨 소설 다 같이? 구운몽이라는 소설. 그래서 구운몽을 보게 되면 그 현실과 꿈이라는 이중적 구조로 되어 있잖아. 그렇지? 사실 그 소설에서 중심 내용, 내부 이야기는 뭘까? 그건 꿈 이야기죠. 꿈의 이야기가 내부 이야기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 꿈의 이야기 속에 뭐가 담겨 있어? 주제가 담겨 있는 거죠. 사실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결국 우리가 소위 누릴 수 있는 뭐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인생의 그런 어떤 행복이라고 할까? 인생에 있어서 많은 어떤 즐거움이라고 할까? 인생에 서 누렸던 많은 어떤 그런 어떤 그 권력 또는 재물 이것들이 있겠죠.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한순간에 보니까 그게 뭐였다는 걸 알아? 덧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그렇게 갖고자 했던 거, 내가 누리고자 했던 거, 내가 얻고자 했던 거, 내가 소유하고자 했던 거,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걸 보고 덧없음을 느끼기도 해. 근데 그것을 없어지기 전에 깨닫는다면 더 금상첨화겠죠. 없어진 뒤에 깨닫는 게 아니라 없어지기 전에 깨달았다면 그 금상첨화 아니겠어요? 바로 주인공 성진은 없어지기 전에 그것에 대한 덧없음을 깨닫게 되고 양소유죠. 양소유라는 사람은 그걸 덧없음을 깨닫고 다시 불교로 귀화하게 되는 성진의 삶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이게 바로 소위 그 몽자료 소설, 현실과 꿈이라는 이중적 가지를 갖고 있는 게 몽자료 소설이거든. 이런 몽자료 소설 역시 바로 뭐가 여기 있다? 액자식 구성의 소설이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기억해두면 될 것 같고, 그러므로 김만중 구운몽의 소설에 있어서의 중심 내용은 겉약에 있다, 속약에 있다, 속약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인생의 덧없음과 관련된 한자성어가 뭐야? 일장 춘몽이죠. 그래서 구운몽, 몽이 들어가는 거예요. 몽자료. 소설의 구조로서 몽자료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앞에 운이 뭐예요? 운이 구운몽 할 때 운이 구름. 구름은 뭐예요? 같이 그냥 허공속에 있다가 어느 순간에 없어지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덧없음을 얘기하는 일장춘몽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것이 운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때 앞에 붙은 9구자 있죠. 구운몽을 때 구는 소설자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의 수를 구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목을 정할 때 구운몽이라고 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액자식 구성 소설이 나온 이유를 알겠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액자식 구성의 소설이 나왔다는 사실 기억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뭐 나머지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기본 개념으로서 피카레스 구성이 있다든가 옴니버스 구성이 있다든가, 근데 거의 시험에 안 나오고 있고, 다만 피카레스 구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많이 읽다시피 여러 사건들이 나오는데 그 여러 사건 속에 동일 인물이 관련돼 있으면 피카레스예요. 알겠어요?
여러 사건 속에 A라는 사건, B라는 사건, C라는 사건이 연속적으로 나오는데 그 연속된 사건 속에 동일 인물이 나오면 피카레스 구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보통 우리가 소설 같은 데서 보면 한 인물이 나오는데 한 인물의 유년기 또는 청년기, 장년기, 뭐 노년기 나올 수 있어 없어요? 그럼 그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같아 달라? 같은 거지. 이런 것들이 일종의 피카레스식 구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반면에 이제 옴니버스 구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옴니버스. 이 옴니버스 구성이라는 것은 각각의 사건이 독립되어 있고 각각의 사건이 독립되어 있지만 그 사건에 있어서 등장하는 인물도 각기 다를 때 옴니버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옴니버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제가 같다는 점. 뭐가 같다 시작? 주제. 그래서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 독립된 사건들이 나오고 주인공도 각각 다를 때 무슨 구성? 옴니버스 구성이다. 근데 작가의 고향이라는 책이 있어. 작가의 고향이라는 책을 보니까 열어보니까 그 속에 여러 작가들이 나오고 여러 작가들이 자기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썼어. 그러면 주인공이 같아 달라 다 각기. 주인공이 다르지. 근데 그것을 작가의 고향이라는 걸로 묶었지. 이런 것들을 옴니버스라고 얘기한다. 정이 됐나요? 참고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피카레스 구성이 있고 옴니버스 구성이 있는데 요거 하나만 알고 가. 서양극 있지, 서양극. 서양극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피카레스 형식을 많이 취하고요. 우리나라 전통극 있죠, 전통극. 전통극은 각 과정별로 각각 상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옴니버스 형태를 취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피카레스는 뭐야 형태? 피카레스는 주로 서양극 같은 경우는 피카레스 형태를 취하고 우리나라의 전통극은 옴니버스 형태를 취한다. 이것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하나 기억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구성원에 대해서 그 밑에 71페이지 기타 구성에 대해서도 알아두면 좋겠어. 상승 구성이 있다. 그 다음에 무슨 구성이 있다? 하강 구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주로 상승 구성이라는 것은 뭐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 상승 구성은 그렇죠. 주인공의 그런 운명이 좀 더 긍정적일 때, 즉 대체적으로 해피 엔딩일 때가 상승 구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반면에 주인공의 운명이 비극적으로 끝날 때가 무슨 구성이다? 하강 구성. 그래서 이게 상승 구성, 하강 구성이라는 개념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이 밖에 평면적 구성이다. 입체적 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시간의 흐름이 뒤바뀌는 구성을 우리 입체적이라고 하고 시간의 흐름이 뒤바뀌지 않는 구성을 뭐라고 한다 하지? 평면적 구성이다. 그래서 평면적 구성과 그다음 뭐가 있다는 점? 입체적 구성이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면 될 거고요. 마지막 하나 더 평행적 구성. 무슨 구성이 있어요? 평행적인데 같은 시간대에 서로 다른 공간을 함께 그려 나가는 방식을 뭐라고 한다? 평행적 구성이라고 얘기한다. 예를 들어서 2층에 3층에서는 공무원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 4층에서는 요리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4층에서는 요리 수업. 그러면 같은 시간대에 서로 다른 공간 속에서 진행되는 것을 같이 묘사하는 경우 있죠. 그걸 평행적 구성. 그래서 이 평행적 구성을 다른 말로 동시묘사법이라고 그래. 뭐라고 얘기한다? 동시묘사법.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한번 시험 문제 우리나라에서 동시묘사법을 최초로 시도한 작품이 뭐냐 해서 김성환의 5분간의 작품이 한번 시험 문제 출제된 적 있습니다. 천상과 지상이라는 그런 동시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시간대에 천상과 지상을 함께 그려나갔던 그런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게 김성환의 5분간이라고 하나 알겠습니까? 그런 작품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어서 최초로 평행적 구성, 동시묘사법을 시도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라는 것이죠. 혹시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도 지식적 차원에서 암기해 두는 게 좋겠다. 그래서 김성환의 5분간 알겠죠? 5분간 소설이 5분간이요. 5분간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뒤로 가서 72페이지. 72페이지 보면 이제 암시와 복선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겠죠? 이거 한 번만 좀 지우고 쓰겠습니다. 구성원에 대해서 이제 구성의 3요소가 있을 수 있을 텐데 구성의 3요소, 소설에 있어서의 구성의 3요소가 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되는 내용인데 구성의 3요소는 뭐가 있느냐면 크게 세 가지가 있겠죠. 3요소니까 인물이 있다든가 사건이 있다든가 그 다음에 배경이 있는 거 있죠. 이것이 구성의 3요소. 아까 소설의 3요소는 뭐가 있었죠? 주제, 구성,
문체지. 근데 소설의 3요소가 주제 구성 문체라면 소설 구성의 3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이다. 그래서 소설의 3요소와 소설 구성의 3요소 기본 개념으로 알고 있을 걸로 보고 또 알아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소설의 구성의 3요소 보기 전에 일단 교재 한번 보고 가자. 72페이지. 72페이지 보면 소설의 주된 표현상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암시와 복선 나와야 있지. 암시와 복선의 밑줄자. 가끔 소설의 어떤 표현상 특징, 서술상 특징을 물어볼 때 암시와 무엇을 물어볼 때 있다지? 복선을 물어볼 때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암시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의 방향을 독자가 예감할 수 있도록 넌지시 알려주는 거 있습니까? 그걸 암시라고 그래. 그래서 이 암시에는 대체적으로 여기 보기 전에 암시부터 먼저 설명한다면 암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배경을 통해서 암시하기도 하고요. 인물들의 대화나 심리를 통해서 암시하기도 하고요. 또는 소재를 통해서 암시하기도 하죠. 이 암시라는 말, 넌지시 알려주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지? 암시라고 얘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소설이 있죠. 윤은길의 장마 있어 없어요? 혹시 윤은길의 장마라는 소설 들어본 적 있나요, 없나요? 고등학교 교과에 실려 있었던 작품으로서 윤은길의 장마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거기 보면 사실 외할머니라 볼 수 있죠. 외할머니가 전쟁통에 결국 폭격을 맞아서 집이 폭격 맞아서 오대 갈 데 없자 할머니 내가 살고 있는 집에 같이 와서 살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죠. 처음에는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외할머니의 아들 외삼촌, 나로타는 외삼촌인데 외삼촌은 국군이었고 그다음에 삼촌은 뭐였냐면 빨치산이었어요. 자, 이제 두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한쪽이 한쪽을 쳐야 되는. 그래서 토벌대로서에 참가했던 외삼촌과 토벌대에게 쫓기는 삼촌이 있었으니 자연스럽게 어떻게 죽고 죽이는 관계에 있으니까 할머니와 외할머니는 아들 때문에 자식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갈등 관계가 되었던 거죠. 내 말 좀 이해됩니까? 윤은길의 뭐라는 소설? 장마에서 나오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동안 뭐가 없어요? 할머니 입장에서 보면 삼촌이 소식이 없는 거야. 그리고 토벌대에게 토벌됐다는 말도 있고 죽었다는 말도 있고 그러는데 어느 날 점쟁이를 찾아가니까 그 삼촌이 살아 돌아온다는 거야. 온다는 거야. 그러면 그 오는 길에 어떻게 돼요? 집을 찾아올 수 있도록 뭔가 해야 되겠다 해서 장명등. 원래 그 장명등이라는 것은 상갓집 있지, 상갓집. 지금은 뭐 장례식장에서 뭐 주로 하지만은 옛날에는 집에서 장례를 치를 때가 많았잖아요. 그러면 그 장명등을 달아놔요. 이게 상갓집이라는 게 등 있잖아, 등. 달아놔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올 때 그걸 보고 상갓집이라는 것을 알고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장명등을 걸어 놨단 말이야. 즉, 누가 온다기에 아들이 혹시라도 빨치산이기 때문에 낮에는 올 수 없을 것이고 밤을 도다 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장명등을 등을 달아놔요. 이렇게 담면. 이렇게 등이 이렇게 있습니다. 등을 물에다 담아요. 여기다 건조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밝게 달아놓죠. 그런데 할머니가 보니까 그 등을 걸어놓으라고 했는데 걸어놨던 등이 보니까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노발대 버렸죠. 왜? 자기 자식이 돌아온다고. 돌아오면 그 등을 보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 등이 꺼져 있는 거예요. 더더구나 그 등이 이슬이 맺혀 있어. 그러면 등이 켜져 있으면 이슬 맺힐까 안 맺힐까? 밤 이슬이. 안 맺히겠죠. 그 불빛에 의해서 말릴 테니까. 그렇다면 상당 부분 오랜 시간 동안 불이 꺼져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노발대발합니다. 막 아들을 불러놓고 며느리를 불러놓고 너희들도 인간이냐 뭐 하면서 막 이렇게 해서 화를 냅니다. 자, 그런 것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그 장명등이 뭐였다는 거? 꺼졌다라고 하는 사실. 그걸 뭘 암시하느냐? 결국 자기 그 아들 삼촌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살아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뭔가 왠지 불길한 예감. 들어요, 안 들어요? 넌지시 알려주는 거죠,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거구나. 원하는 대로 될 수 없겠구나. 라는 것을 뭐 한다는 거지? 그렇게 우리들에게 전해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뭐다 하지? 암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하지? 암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복선은 뭐냐? 이 복선은 암시 속에 속하는 거예요, 사실은. 복선은 암시 속에. 암시 속에 뭐 들어있다?
복선이 있는 거예요, 복선. 복선. 다만 이런 암시는 일반적인 암시는 뭐가 없느냐? 필연성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복선은 반드시 뭐가 있다는 점? 필연성으로 나타난다는 점. 반드시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좀 이효석의 메밀꽃 필물이 혹시 기억나는 사람? 기억난다. 안 나더라도 난다고 해야 되고, 우리가. 사실 이효석의 메밀꽃 필물이 있죠. 저기, 대화장에서 본편전까지. 어디죠? 옛날에 평창이 있잖아. 그 근처에 가면 이런 본평 대화가 있거든요. 그 지역에. 거기에 뭐가 해요? 메밀꽃 축제를 하고 막 하라고. 그래서 너 한번 그때 맞춰서 가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정말, 소금처럼 뿌려져 있는 그런 그 메밀꽃이 상당히 환상적이더라고요. 정말 메밀꽃이 굵은 소금 있잖아요. 굵은 소금같이 이렇게 생겼어, 꽃이. 근데 그것이 쫙 산 자락에 피어 있는데 참으로 환상적이더라고. 그런 가운데 큰 달, 보름달이 떠 있는 그런 상황을 형성시켜 놨더라고. 에드블럭 같은 것을 띄워서 마치 달의 모습으로 이렇게 떠났더라고. 그래서 그 밑에서 사진 찍는데 지금도 갤러리에 있는데 정말 아름다웠었어요. 야, 이러고 싶구나. 그때 그래서 그 허생원이가 그때 동의와 더불어서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동의와 더불어서 충주 때 자기 애 사랑을 찾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낭만적이었을까. 얼마나 그 재밌었을까. 막 그런 생각하니까 나 저절로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고 가벼워지고 내 스스로가 또 막 설레는 그런 마음이 생겼던 그때 그런 구경이 상당히 좋았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뭐가 나와요? 허생원이가 왼손잡이라는 사실을 뜬금없이 앞에서 언급해 줍니다. 무슨 소는? 왼손잡이라는 거예요. 왼손잡이. 허생원은 무슨 잡이였다? 왼손잡이였어요. 근데 어느 날 동의가 왼손잡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허생원이 무슨 잡인데? 왼손잡인데. 그 동이라는 애가 나오거든? 그 동이라는 애가 자기 자식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짐작해 하는데 그때 뭐가 나와요? 왼손잡이인 동이가 보이는 거예요. 자, 사실 이런 아빠가 왼손잡이라고 해서 아들이 왼손잡이라는 필연성은 없어. 사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겁니다. 물론 거기 있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왼손잡이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오른손잡이고. 근데 왼손잡이가 하나 나왔긴 나왔어. 우리 여동생. 막내가 왼손잡이더라고. 왼손을 잘 써요. 우리 어머니가 왼손잡이에요. 오른손 못 쓰는 게 아니라 오른손도 쓰는데 왼손을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오른손잡이였어요. 근데 그렇다면 과학적이라면 뭐야? 무조건 부모를 따라갈 거 아니야. 따른다면 만약에 엄마를 따른다면 모기 쪽을 따른다면 다 왼손잡이 할 거 아니야. 근데 그건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필연성이 없어. 과학성은 없어. 그런데 작품을 통해서 과학성을 획득하게 된 거야. 내가 왼손잡이인데 저 동이가 왼손잡이야? 그래서 좀 더 허생원은 그 동이가 자기 자식인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바로 필연성, 바로 허생원의 왼손잡이라는 사실이 뭘 암시한다? 동이가 왼손잡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때까지는 계속 암시적인 걸로 남아있어. 별 의미 없는 걸로 남아있어. 그런데 동이의 왼손잡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인과성이 결부되는 거예요. 아십니까? 필연성. 그것을 우리는 복선이라고 얘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시와 뭐의 차이점? 복선의 차이점은 필연성의 여부야. 필연성이 있으면 다시 뭐가 되는 거고 복선이 되는 거고 필연성이 없으면 암시로 끝나고 변증만 울려줄 뿐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 교재도 해놨습니다만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이 있어 없어? 현진건 운수 좋은 날 보면 72페이지를 위에 상단에 보면 새침하게 흐린 품이 눈이 올 듯하다니 눈은 아니 오고 얼다가 만비가 추적추적 내렸다.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이거 진짜 그거가 관련된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어때요? 배경이죠. 배경을 통해서 뭐하고 있다는 거? 암시하고 있다는 거지. 사실 그 소설의 제목이 뭐예요? 소설 제목은 운수 좋은 날이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운수가 좋은 상황이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독자는 그렇게 기대하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처음은 그 주인공이 원하는 날씨가 아니었죠. 인력거으로서의 원하는 날씨가 뭘까요? 화창한 날씨겠죠. 비도 오지 않는, 눈도 오지 않는 화창한 날씨가 결국 김천재에게 바라는 날씨였겠죠. 그런데 그날은 뭐였어? 아주 인력거에는 제일 안 좋은 날씨. 얼다가만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단 말이죠. 그럼 이런 직눈깨비랄지 이런 비가 내릴 때는 사람들이 외출해야 안 해요? 하지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돈이 잘 벌려 안 벌려? 안 벌리는 거예요. 오늘은 꽁치는 거죠. 마치 비 오는 날에 구두방이 안 되듯이.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새침하게 흐린 분이 눈이 올 때다. 눈은 아니 오고 얼다운 비가 추적추적 내린 날이었다. 그래서 오늘 장사 빵 쳤다 라고 암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은 뭐예요? 장사가 잘 못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장사가 잘 되는 아일러니. 알겠어요? 장사가 잘 되잖아요. 이호석의 메밀꽃, 메밀꽃이 아니라 현직원의 운수 좋은 날 보면 그 나와요. 장사가 잘 돼요. 돈도 잘 벌려요. 그래서 그동안에 아내에게 못 해줬던 거, 밥도 못 해줬습니다. 아픈 아내에게 밥도 지을 수 없었고요. 약도 사줄 수 없었고요. 그래요. 근데 그 김선지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는 약도 살 수 있어요. 밥도, 그 아내가 좋아하는 밥도, 아내가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밥도 먹일 수 있다. 병자는 뭐예요? 영양인 보급이 잘 돼야 할 거 아니야. 밥도 지어줄 수 있겠다. 막 이런 나름대로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친구도 있냐면 항상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항상 안 되는 사람은 뭔가 일이, 좋은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두려워요. 항상 내가 안 되는데, 일이 안 되는 사람인데 오늘날 갑자기 행운이 찾아오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 행운을 누리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좋으지만 속으로 뭐요? 불안이 와요. 불안이. 대박 이해되겠죠? 그것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 그 한자성어로서 그런 말이 있죠. 뭐 속담은 뭐 좋은 일에 막아 낀다 또는 호사다마 있어 없어요. 이번에도 어머니가 그런 사건을 발생하니까 호사다마 막 좋은 일이 있잖아. 구순에서 막 잔치를 벌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일 뒤에는 뭐가 온다? 잘못됨이 올 수 있다는 거야. 항상 우리 어머니도 경계했거든. 조심했거든. 근데 뭐요? 일어날 일이니까 일어날 수밖에 없겠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뭐가 있어요? 우리도 조마조마했거든. 항상 좋은 일에는 뭐가 다 나쁜 일도 따르는 법이니까. 너무 좋잖아요. 구슬을 맞이하고 온 가족들이, 많은 친지들이, 많은 손자들이 와갖고 막 축하해주고 얼마나 좋았습니까? 좋았어요. 근데 좋은 뒤에는 뭐가 있어? 또 뭔가 좀 뭐 일이 없어야 될 텐데 항상 조마했어요. 어머니도 조심스럽게 막 그렇게 조심한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어떻게 역설적으로 그렇게 또 아픔이 오는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너무 조심하다 보면 생길 수 있죠. 너무 긴장하다 보면 또 생길 수 있죠. 그래 갈 수 있어요. 어찌됐든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현직원의 운수 좋은 날에 있어서는 결국 좋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막 돈이 잘 벌리는 거예요. 근데 손님이 되려면 바로 또 손님이 또 타고 이렇게 해서 연기가 잘 되는 거예요. 돈이 잘 벌린 거 아니겠습니까? 손님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손님이 차차 딱딱 타는 거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불안해. 더더구나 그 아내가 처음에 내가 출근할 때 했던 말도 불안해. 오늘만은 나와 함께 있어 주세요.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만은 나가지 말고 나와 있어 주세요. 그런데 이 주인공 김천지는 그렇게 욕하죠. 내가 안 나가면, 내가 돌아보면 입에다 풀칠을 할 수 있어. 마음에서 육두문자 쓰면서 욕하고 나왔던 것이 마음이 걸려요. 무슨 말 하겠죠? 왜 그래요? 때에 따라서는 그 여자에 대한, 아내에 대한 미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아내를 갖다 뭐 해야 돼요? 취하고 싶은 사랑의 마음도 있는 거예요. 표현의 방법을 모르면, 부드럽게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면 거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거칠게 하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려야 된단 말이야. 그럼 나가서 돈 벌어야 된단 말이야. 같이 있으면 너 죽어. 그러니까 내가 가서 돈 벌어서 약도 사야 된단 말이야. 라는 마음이 앞서는 거예요. 여기서 김천지는 비속어를 썼다. 욕을 했다고 해서 아내에 대한 미움 때문에 그런다. 땡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때에 따른 사람이라는 것은 진술될 때 오히려 비속어를 쓸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성을 작동하니까 뭐 하는 거야? 욕이 안 나오는 거지. 그잖아요. 때에 따라서는 진술할 때 그렇게 속어, 내가 갖고 있는 모어, 알겠죠? 그것을 발산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언젠가 뭐야? 마음의 한 곳에 항상 짐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왜 별일이야? 한 번도 그런 일을 안 했는데 어찌 그런 얘기 했을까? 친구와 오랜만에 술 한잔 가하면서도 그게 자꾸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일찍 파하고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 불길함은 뭘로 나타났다? 현실로 나타나는 거죠. 불러봤자 아무런 인기척이 없습니다. 남자라지만 두려움이 있습니다. 공포가 있습니다. 무서움이 있습니다. 그 무서움을 떨치려고 더 소리를 지르고 더 욕을 해댑니다. 남편이 왔는데 곱빼기도 안 미친다 말이야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들어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내는 움직이지 않는 채 아이만 삑삑 울고 있는 거죠. 빈젖을 빨으면서 엄마가 죽었다는 사실도 모르면서 엄마의 젖을 빨고 있는 어린아이의 울음. 젖이 안 나오니까 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얼마나 울었을까 지치고.
이제는 뭡니까? 사람의 그런 환자라도 있으면 온기라도 전할 수 있는 방인데 이제는 환자가 죽었기 때문에 냉기가 도는 방. 얼마나 그 상황이 처참했겠습니까? 그런 거래요. 결국 운수 좋은 날은 운수 나쁜 날이 됐잖아요. 어떨 때 우리가 가장 비애스러운 걸까요? 뭔가 극복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을 때는 슬픔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잠시나마 현직원의 운수 좋은 날에 김천지는 희망이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돈이 잘 벌렸잖아요. 아내에게 밥도 살 수 있고 약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환경에 조금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 그렇지만 다시 현실은 그렇지 못한 현실이 된 거죠. 그때 가장 큰 슬픔이요 비가 오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구나. 이게 나의 운명이구나.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 주인공은 그렇게 말을 하죠.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알겠습니까? 이런 말이죠. 대체로 보게 되면 이 작품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사실 사자성어는 호사,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었지? 금방 얘기했던 건 좋은 일에 뭐가 깬다 같지? 마가 깬다. 호사다마라는 말 있어 없어요? 그게 이 작품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배하고 있는, 그래서 순간에 맞았던 그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는 그 기쁨 속에서도, 알겠지? 그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뭘로 직결돼요? 슬픔으로 직결되잖아. 그게 내 운명이라는 거죠. 그때 갖는 슬픔. 그게 비애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슬플 비 얼마나 슬픔이 더 크면 그냥 슬픔 이렇게 쓰는 것보다 비애 쓰는 것이 더 큰 슬픔이야. 슬플 비자에 슬플 애자를 쓰는 것이니까. 내 말 알겠죠? 그래서 비애감마저 느낄 수 있는 현직원의 운수 좋은 날. 이 대목은 사실 그럴 수도 있잖아. 이 배경만 보게 되면 이 배경은 물론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작품이 끝날 때까지는 결국 뭐예요? 암시로 남는 거죠. 알겠습니까? 왜? 돈이 잘 벌렸으니까. 정리됐습니까? 그래서 이 배경이 필연적으로 어떤 사건과 결부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겠지. 그런 거래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필연성과 관련이 없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한다? 암시라고 하는 거고, 필연성 관련된 뭐라고 한다 같이? 복선이라고 하는 거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가 나왔던 거야. 그 옆에 보면 미출적 기억의 기능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뭐냐? 나왔어 없어요? 나왔죠? 그랬을 때 똑같은 내용이잖아. 사건 발생에 결정적 계기가 한다. 됐어요 안 됐어요? 결정적 계기는 아니라는 거야. 이게 암시니까. 사건 진행에 결정적 계기가 되는 것은 복선이라고.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설명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국 굳이 얘기한다면 어차피 마지막에는 아내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비극적인 결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선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출제자의 의도와 관련돼서 볼 때는 여기는 암시적인 단계 속에서, 알겠죠? 작품이 끝날 때까지 갈동하는 우리를 뭘 알지 못한다? 그것이 결국 비극적인 어떤 결말로 끝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을 하지만 그렇게 생길 거라고 필연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계속 긍정적인 사건들이 나오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거는 암시적인 단계에서 끝내야 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암시와 복선 있죠? 아마 시험에 표현상의 특징에 대해서 암시, 복선에 대한 문제가 좀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자, 뒤로 넘겨서 우리가 하나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구성입니다. 구성에 있어서는 인물, 사건, 배경이 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인물, 사건, 배경이 구성의 3요소인데 이것만 설명하고, 근데 인물, 사건, 뭐가 있다지? 배경이 있다.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캐릭터, 성격을 말한다. 성격이죠. 캐릭터. 우리가 캐릭터라고 하는 것은 인물의 의미와는 다르죠. 성격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지. 그래서 소설에서 인물 창조라는 것은 뭘 창조를 말한다? 성격 창조를 말하는 것이고, 그 성격 창조는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작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작가의 성격을 창조하는 거지. 그런 거래요. 그래서 그 성격을 부여하고 성격을 창조하는 거야. 근데 어떤 경우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냐면 환경이라는 게 있어 없어요? 환경이 있죠. 환경이 성격을 창조한다면 틀리게 되는 거예요. 환경이, 즉 주어진 그 등장하는 인물이 주어진 어떤 환경이 있을 거 아니야. 환경이 성격을 창조하는 게 아니라 작가에 의해서 성격이 창조되는 거고, 그 환경에 의해서 그 성격 창조된 성격이 뭐가 되는 거야? 리얼리티, 사실감을 획득하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독자적 입장에서 보면 이런 환경이니까 이런 성격을 가질 수 있겠구나. 내 말 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들의 보통 사람들은 물론 성격이라는 것은 타고난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들이 생각하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들이 느끼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라는 것이 나의 어떤 성격을 갖다 형성하게 됐다. 가정 환경이 사회 환경이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나 그 이전에는 우리는 뭐가 있다? 타고난 성질이 있다는 거겠지. 타고난 성질. 타고난 각각의 성질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개성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얘기했나 다시? 개성이야. 각자의 다 성격이 있다는 거지. 그러나 그 성격이라는 것은 타고났다면 운명적으로 나는 항상 이 성격을 갖고 가야 돼라고 한다면 뭔가 우리 인간에 있어서 자유의지를 준 것에 대해서 좀 반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나의 성격이랄까 나의 운명이라고 할까 이것을 뭔가 개선해 갈 수 있는 그런 나에게 의지를 줬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환경 속에서 나의 개성, 나의 성격은 조정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성격은 누가 창조한가요? 작가가 어떤 의도를 갖고 이미 만들어 놓은 거야. 알겠죠? 그러나 그 환경에 의해서 또 작품의 그 작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환경에 의해서 뭐 할 수는 있어? 그것이 성격이 나름대로 더 발전해 나갈 수는 있고 할 수는 있지만 그가 갖고 있는 본래의 성격은 변함이 없는 거야. 내 말 이해됩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성격은 환경이 만드는 게 아니라 누가 만든다? 작가가 만드는 거다. 만약에 환경이 만든다면 틀리게 되는 거예요. 작가가 만드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소설에서 인물은 뭘 말한다? 성격을 말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주로 이런 성격의 차이에 의해서 소설 속에서 뭐가 많이 일어나고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그 갈등에 의해서 뭐가 전개된다? 사건이 전개된다라고 하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울러 기억해도 되겠다. 자, 그래서 인물에 대한 이야기. 인물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종류가 있을 때 이제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주제 방향에 따라서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에 대해서 나왔지? 주제 방향도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겠어요? 성격의 변화도 있겠지. 성격의 변화에 따라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얘기했을 때 사건의 중심의 여부에 따라서 사건 중심 여부에 따라서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대표성 여부를 통해서 대표성 여부를 통해서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인물의 종류를 나눠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교재에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인물과 관련돼서 언급될 수 있을 텐데 여기서 한번 설명하면 교재 72페이지 밑에 하단 보면 인물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거기 보게 되면 일단 주제와의 관련성이 있어요. 주제 방향과 일치한다.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 누구에 의해 실현된다? 인물에 의해 실현되겠지. 그럴 때 주제를 누가 한다?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그 한 인물을 통해서 정의될 때 그 인물, 주제를 전하는 인물을 주인공이라고 그래. 뭐라고 얘기한다? 주인공. 그래서 주제 방향과 일치하면 주인공. 주제 방향과 일치하지 않으면 무슨 인물을? 반동 인물이라고 한다. 아직도 북한에서는 이 반동 문자 그래 안 그래요? 그러죠. 그때 반동이야.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그런 사상과 반하는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반동이라고 한다. 그래서 주제에 관련돼서 일치하는 인물을 주동인물, 그렇지 않은 인물 반동인물. 자, 그 다음에 작품 속에서 성격이 변하지 않는다. 뭐의 인물? 평면적 인물. 성격이 변한다? 입체적 인물. 그래서 평면적 인물은 성격과 변화가 없는 인물. 성격의 변화가 있는 인물을 그다음에 뭐라고 해야 한다? 원형적 인물, 다른 말로 입체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시대나 또는 계층을 대표하는 인물을 전형적 인물. 시대나 계층을 대표하는 인물을 전형적 인물. 반면에 개별성, 특이성을 갖는 인물을 뭐라고 한다? 개성적 인물이다. 이렇게 해서 전형적 인물이 있다 또는 개성적 인물이 있고 이 밖에 평면적 인물이 있고 뭐가 있다? 시작? 원형적 인물이 있고 그 다음에 주제방과 일치하는 인물을 주동인물, 주제방에 반대되는 인물을 뭐라고 한다? 반동 인물이라고 한다는 거 이해됐습니까? 그런 정도만 이해할 수 있으면 좀 더 이해되겠고 하나 더 한다면 여기에 이제 여기에 있는 것이 있죠? 사건 중심에 있느냐 없느냐. 사건 중심에 있는 인물을 주요 인물. 사건 중심에 있는 인물을 주요 인물이라고 사건의 중심에 없는 인물을 무슨 인물이라고 하냐면 부차적 인물이라고 해요. 이렇게 해서 주요 인물과 뭐로 나눌 수 있다? 부차적 인물로 나눌 수 있다. 됐죠? 그렇다면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인물은 어떤 인물일까? 아까 얘기했던 주동인물이랄지 반동인물이 있죠. 그건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죠. 주동과 반동은 다 주요 인물이고 그 이외의 인물은 대체적으로 부차적 인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춘향전이 있어 없어? 춘향전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뭐 사실 변사떡 또는 춘향이에요. 다 뭐가 돼요? 주동인물이 될 수 있죠. 그러나 그 속에 나오는 방자나 월매나 향단이나 뭐가 된다? 부차적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정리됐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주요 인물과 부차적 인물 관련해서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주요 인물은 주동인물과만 일치한다. OX? 아니죠. 주동인물은 주요 인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요 인물이 주동인물과 일치하는 건 아니야. 왜? 반동인물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됐나요? 그렇게 해서 생각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75페이지. 75페이지 보면 인물 제시 방법이 있죠. 어떤 밑줄자 인물 제시. 이 인물 제시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성격 제시라고 할 수 있어. 인물 제시 또는 뭐라고 한다 했지? 성격 제시. 그래서 직접적 제시가 있고 그다음 뭐가 있다 했지? 간접적 제시가 있는데 이거 잘 알아둬야 돼. 직접적 제시가 있고 뭐가 있다 했지? 간접적 제시가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직접적 제시는 작가가 작중 화자가 직접 독자의 앞에 나서서 그 작품 속에 나타난 행위나 사건, 배경을 일일이 설명해 줌으로써 인물의 성격을 말하는 것을 뭐라고 나왔지? 직접적 제시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직접적. 그래서 주로 시점상으로 볼 때는 1인칭 주인공이나 전지적 작가 시점. 아직 시점 배우지 않았지만 1인칭 주인공이나 전지적 작가 시점이 바로 이와 같은 직접적 제시 방법을 많이 활용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밑에 하나 예를 보자. 염상섭의 3대. 대표적인 전지적 작가 시점의 소설인데 이지적이요 이론적이거는 둘이 덜하고 덜할 것이 없지만 다만 덕기는 있는 집 자식이요 해사하게 생긴 그 얼굴 모습과 같이 명쾌한 가운데도 안전하고 순편한 편이요 병화는 거무튀튀하고 유들유들한 맛이 있는 만큼 남에게 좀처럼 머리를 숙이지 않는 고집이 있어 보인다. 있어 없어요? 이게 바로 뭐다 같이 염상섭의 3대라는 작품이죠. 그냥 그래요. 따라서 이렇게 염상섭의 3대는 대체로 보면 작중에 등장하는 서술자가 인물의 됨됨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어 없어요? 있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같이? 직접적 제시다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직접적 제시는 주로 소설의 시점으로 본다면 1인칭 주인공이나 또는 전지적 작가 시점. 왜? 1인칭 주인공은 내 성격은 내가 잘 알잖아. 그리고 자기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거고 전지적 작가 시점은 그 소설자가 누구냐면 신이거든. 신의 입장에서 얘기하니까 내 성격을 신은 다 알 거 아니야. 그렇죠? 내 성격을 누가 아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몰라. 알겠죠? 뭐 아내도 몰라. 며느도 몰라. 자식도 몰라. 누가 아는 거야? 내가 아는 거고. 그리고 내를 누가 알아? 신이 아는 거지. 신과 나만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것이 직접적 제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76페이지. 간접적 제시 있어 없어요? 간접적 제시는 등장하는 인물들의 어떤 대화나 행동을 통해서 인물의 성격을 드러낼 때 뭐라고 얘기한다? 간접적이다 할 수 있어. 밑줄자 간접적. 76페이지 밑줄짝 해놓으라. 간접적. 그래서 이 간접적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간접묘사다 또는 극적 제시다, 보여주기다, 직접적 장면 제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걸 간접적 제시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누가 더 해야 돼? 독자가 읽으면서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행동하니까 이 인물의 성격은 이럴 것이야 라고 독자가 분석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간접적이다 할 수 있어. 그래서 시점상으로 보면 주로 1인칭 관찰자나 3인칭 관찰자가 바로 이와 같은 간접적 제시에 속하는 것이다. 정리됐나요? 하나 예를 봅시다. 이 황소년의 소나기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황소의 소나기는 3인칭 관찰자 시점의 소설이야. 그러다 소나 3인칭 관찰자 시점의 소설이야. 황소년의 소나기는 3인칭 관찰자 시점의 소설이다. 벌써 며칠째 소녀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물장난이었다. 그런데 어제까지는 개울 기슭에서 하더니 오늘은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서 하고 있다. 소녀는 개울뚝에 앉아버렸다. 소녀가 비키기를 기다리자는 것이다. 여행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 소녀가 길을 비켜 주었다. 다음 날은 좀 늦게 개울가로 나왔다. 이날은 소녀가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 세수를 하고 있었다. 분홍 스웨터 소매를 걷어올린 목덜미가 마냥 희었다. 한참 세수를 하고 나더니 이번에는 물속을 빤히 들여다본다. 얼굴이라도 비추어 보는 것이리라. 갑자기 물을 움켜낸다. 고기 새끼라도 지나가는 듯. 그러다가 소녀가 물속에서 무엇을 하나 집어낸다. 하얀 조약돌이었다.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 팔짝팔짝 징검다리를 뛰어 건너간다. 다 건너가더니만 획 이리로 돌아서며 이 바보 조약돌이 날아왔다.
소녀는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다. 있습니까? 자, 여기는 소녀와 소년의 행동을 그대로 구체적으로 뭐하고 있어요? 마치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묘사해주고 있죠. 아, 그래, 안 그래요? 이거 대본이 나의 또 생각을 갖다가 빼고 대상에 대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걸, 이걸 3인칭 관찰자라고 그래요. 다 같이 시작. 3인칭 관찰자. 자, 3인칭 관찰자에 있어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딱 인물들의 어떤 행동을 봤을 때 뭘 느낄 수 있어? 상당 부분 소년이라는 애는 소극적이면서 뭔가 내성적이면서 뭔가 수줍음이 많은 시골 아이의 어떤 모습을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갖고 있죠. 반면에 소녀는 상당히 행위적인 측면에서 적극성을 갖고 있죠. 이렇게 우리는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을 뭘 통해 알 수 있는 거야?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았지만 그 등장하는 인물들의 행동과 뭘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인물의 성격을 분석해 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 뭐라고 한다 하지? 간접적이다. 다른 말로 보여주기다. 또는 뭐라고? 극적 방법이다. 직접적 장면 제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에 대해서 결국 하나에서 열까지 다 묘사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사건 전개의 속도는 빠르다 느리다? 느릴 수밖에 없지만 독자 입장에서 보면 그 인물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반면에 앞서 얘기했던 직접적 제시는 사건 전개의 속도는 빠르죠. 왜? 서술자가 직접 평가해놓고 요약해서 전해주니까 그만큼 사건 전개는 빠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나 독자 입장에서 보면 왜 이 사람이 착한지, 왜 이 사람이 나쁜지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들릴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런 점에서 사건 전개의 속도는 빠르지만 인물에 대한 탐구에 있어서, 인물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는 다소 추상적일 수가 있다는 것. 이것이 직접적 제시 방법의 단점이다.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77페이지 가봐. 77페이지 보면 갈등의 여러 가지 기능이 나와? 나오죠? 갈등의 기능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갈등은 뭘 가지고 유발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이야? 성격에 의해서 갈등이 유발되죠. 근데 그 갈등의 유형은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 양상될 수 있겠지만 더 넓히면 뭐도 될 수 있냐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교재 몇 페이지? 77페이지에 보면 갈등의 종류 나오지? 78페이지 78페이지 보면 갈등의 종류 나오죠? 그래서 뭐 내적 갈등이다, 뭐 외적 갈등이다, 또는 한 개인의 내면적 갈등이 있죠. 사실 뭐 오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 야, 오늘 말이야, 학원 갈까 말까? 아침에 좀 날씨가 쌀쌀해지면 좀 뭐 늦게까지 잘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학원 늦을 수도 있는 거고, 늦게 되면 뭐 10시 넘었는데 뭐 벌써 수업 시작했겠다 해서 안 갈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나 자신의 갈등이죠. 내면의 갈등, 내적자와 외적자의 갈등이 그렇게 작품 속에 등장할 수도 있겠죠. 또 있습니다. 그 밑에처럼 개인과 개인의 갈등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작품 속에 있어서의 개인과 개인의 갈등. 김유정의 소설 동백꽃에서는 나와 점순이의 갈등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죠? 물론 그 갈등은 나와 점순이라, 나는 남자고 점순이 여자니까 물리적인 힘으로는 남자가 여자를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그렇지 않은 여자를 만나기도 합니다만, 그래요. 보통은 남자가 좀 세고 여자는 약하다고 생각한다면 둘이가 치고 패고 싸울 수는 없잖아. 그래서 대리인 하나의 닭이 나오는 거죠. 닭싸움을 통해서 그 갈등을 갖다가 전개해 나가죠. 생각납니까? 이런 식으로 개인과 개인의 갈등도 있다. 다음에 79페이지 가면 개인과 사회의 갈등이 있죠. 특히 개인과 사회의 갈등을 다루는 소설을 우리는 무슨 소설이라고 하냐면 사회소설. 무슨 소설? 사회 소설이라고 하죠. 따라서 개인과 사회의 갈등. 뭐 최만식의 레이디메이드 인생 있습니까? 이 최만식의 레이디메이드라는 것은 이미 만들어졌다는 말은 뭐냐면 기성 제품이라는 거거든. 과거 일본 일제 시대 때 일본 대학생과 조선 대학생이 있는데 둘 다 대학이라는 그런 학교를 나왔죠. 최고 학부를 나왔어요. 그런데 일본 대학생들은 졸업하자마자 딱딱딱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학생들은 똑같이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 뭐예요? 기성복처럼. 기성복은 어떻게 해요? 맞춤복은 딱 맞추면 주인 찾아가죠. 일본 학생들은 맞춤복인 거야. 근데 우리는 기성복이야. 찾아가야만이, 누가 사줘야만이 우리는 뭐예요? 나지? 주인이 생기는. 그래서 그것을 레이디메이드 인생,
일제치하 때 그런 어떤 고학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회에 그런 봉사할 수 있는, 사회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메이드 인생이라고 얘기했죠. 아무래도 그렇다면 이거는 어떤 갈등이야? 배운 만큼 배웠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얼마든지 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 근데 그 사회가 나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개인과 사회의 갈등. 우리가 살고 있는 홍길동전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있지. 거기는 홍길동전도 역시 개인과 사회의 갈등, 적서 차별이 있었던 사회, 그 사회에 대한 항거가 바로 뭐였다? 허균의 홍길동전이라 볼 수 있지. 그러니까 개인과 사회의 갈등을 다루다 볼 수 있지. 그런 소설 무슨 소설이라고 하냐면 사회 소설이라고 그래. 알겠어요?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개인과 뭐의 갈등이 있다? 운명의 갈등이 있죠. 우리나라의 그 운명과는 대체적으로 보면 팔자소관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어? 다 팔자소관이야. 이렇게 사는 것이 다 우리의 팔자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대체로 이런 소관, 이런 운명관을 뭐라고 하냐면 소극적 운명관이라고 해요. 운명을 개척하거나 운명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 운명에 순응하는, 또는 운명을 수용하는 그런 태도를 소극적 운명관이라고 그래. 이해됐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소극적 운명관이 더러 있어요. 운명, 이게 다 우리의 운명이야. 좀 더 지나치면 우리의 숙명이야. 알겠습니까? 어찌할 수 없는 운명을 숙명이라고 그래. 이해됐나요? 어느 노래의 가사말을 들어보니까 그런 나오더라고요. 가슴이 사랑을 담지 못하여 어느 날 이별이 찾아온다 해도 나는 그 끈을 놓을 수 없어. 너와 난 운명인 거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나만 아나? 근데 그 노랫말이 좋아서, 노랫말이 좋다기보다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 가수 가운데 좀 나도 그래요. 에일리의 보여줄래라는 노래도 좋아해요. 알겠습니까? 좋아하는데 그렇잖아. 참 못하면 아픈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 나는 그걸 내가 보여줄 거다 이 말이지. 그렇죠? 세상에 충격받을 수 있잖아. 내가 사준 바지고 내가 사준 무엇인데 세상에 그걸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나러 간다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그렇죠? 상상만 해더라도. 내가 전화했는데 또 옛날에 그 노래 가운데 보면 이영탁의 노래 있어 없어요? 내가 왜 거기서 나와? 있어 없어요? 그 노래도 마찬가지잖아. 얼마나 배신감 느끼겠냐고 사실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집이라고 했는데 딱 보니까 세상에 거기서 다른 남자가 나온다고 할 때 얼마나 충격받겠냐고요. 근데 이렇게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와 나는 헤어질 수 없는 거야. 나는 그 끈을 놓을 수 없어. 놓을 수 없어. 뭐 다시 찾아올까봐 할 수도 있어. 그런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내가 버림받은 상황이야. 이별이 왔어. 그런데 그 이별을 나는 뭐예요? 영원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왜? 나는 그 끈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너와 나의 관계는 운명인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가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어찌됐든 간에 그 운명이 좀 더 가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숙명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때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개인과 뭐의 갈등? 운명의 갈등이 시험에 나오기도 했어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 대표적인 작품이 나왔는데 뭐가 있냐면 개인과 운명의 갈등으로서 시험에 출제됐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교재 보니까 거기 79페이지 보면 김동리의 영마라는 소리 있죠? 김동리에 뭐가 있다? 영마. 영마라고 하는 건 역마살 꼈다는 말 많이 들어봤죠?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도는 유랑적인 삶을 살 때 역마살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자기 아버지도 역마살 꼈어요. 채장수로서 채를 팔고 다녀요. 아버지가 1년이면 집에 몇 번 안 와요. 어머니는 주막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도 뭐냐면 이리저리 떠돌던 떠중이와 하룻밤의 인연을 통해서 또한 자식을 낳았어요. 그게 성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자기 남편도 안 와요. 그러니까 운명이 내림이죠. 내림. 운명의 내림. 엄마도 그런 삶을 살았고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 그래서 어떤 욕심이 생겼을까? 어떤 마음이 간절할까? 내 자식만큼은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소망하겠죠. 근데 어떻게 하겠냐? 이게 우리들의 운명인 건데. 근데 그 운명을 좀 더 극복하기 위해서 처음에 한 스님을 찾아갑니다. 이웃 스님을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이 자식이 그렇게 태어난 거야. 씨가 그런데, 씨가 그러니 이 자식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러니 일찌감치 나에게 맡겨라 해서 절에 맡겨집니다. 자식이. 아무래도 이제 그 절이 마을의 이웃에 있기 때문에 결국
바쁜 날이면 주막을 운영하고 있는 집에 와서 도와주긴 했죠. 그러나 어느 날 최장수, 자기 외할아버지가 왔어요. 근데 그 외할아버지가 여자아이를 데려온 거예요. 아주 자기와 좀 비슷한 나이예요. 성기와 비슷한 나이예요. 자기 아들과 비슷한 나이예요. 그래서 쉽게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엄마 입장에서 보면 이 아들이 누군가 여자를 좋아하고 그 여자와 같이 살게 된다면 정착적인 삶을 살지 않을까? 뭔가 운명을 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기대에 그 아빠에게 물어봅니다. 이 아이는 어떤 아이예요? 우리 아들과 잘 노는데 아빠 어떤 아이예요? 그랬더니 충격적인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아이는 너의 동생이란다. 이 아빠가 바깥에서 나온 딸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야? 배다른 형제인 거예요. 그러면 내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이모가 되잖아. 결혼할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야. 근데 둘이는 상당히 많이 가까워졌어요. 지금 현재. 이러다가 보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래서 서둘러 그 아버지는 그 딸을 데리고 가고요. 그 딸을 갖다가 사랑했던 이 아들 성기는 몸져 눕게 되는 거예요.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던 거예요. 많은 고통 가운데 시름 가운데 여러 날을 아픕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날 봄에 가까웠을 때 이 햇볕 따뜻한 봄날에 이 성기는 엄마에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옆판 만들어줘. 옆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요구했던 거거든요. 옆판. 나도 떠도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내 운명에 따라 가겠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옆판을 메고 육자배기 노래를 부르면서 이 성기는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과 반대 방향으로 길을 잡아 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김동래의 영마라는 소설의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작품 속에서는 운명에 순응한 거야? 운명을 갖다가 거부한 거야? 운명에 순응하는 소극적 운명을 들어가다. 개인과 운명의 갈등. 이해되나요? 이런 것들도 보여줬던 것이다. 자, 이 밖에 인물의 심리 상태나 사건을 갖다가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 말고인데, 그거 말고 80페이지 보면 집단과 뭐의 갈등도 있다? 집단의 갈등도 있고, 그 다음에 앞에 보면은 인물과 자연의 갈등도 있죠? 이렇게 갈등의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의 장르냐? 갈등의 장르다. 갈등이 없으면 소설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소설은 반드시 갈등이 있고, 우리가 앞에 다음에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수필 있죠? 수필도 소설과 같은 산문적 형태의 글이지만 그 소설 역시, 수필 역시 갈등이 있다 없다. 수필은 갈등이 없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소설과 수필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갈등의 유무성이야. 갈등이 없으면 수필이고, 갈등이 있으면 소설이 되는 거야. 그래서 소설은 갈등을 통해서 주제를 드러내지만 수필은 설사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갈등이 주제를 형성하는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점. 알겠지? 이것이 소설과 수필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데 시간이 너무 지나서 잠깐 쉬었다가 시점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수필이 있죠? 수필까지만 설명하면 됩니다. 희곡 시나리오는 거의 시험에 안 나와요. 알겠지? 그래서 수필까지만 설명하고 해서 현대문학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잠깐 10분간만 휴식하도록 하고 좀 점심시간이 좀 지날 수 있겠네. 30분 정도만 강의하고 끝날 테니까. 알겠지? 10분간 휴식.